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제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크게 4개로 나눠서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아니, 우상향 그래프를 왼쪽에서 위쪽으로 그리면 좋을 것을 왜 이렇게 꺾이는 그래프를 그려놨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비례해서 능력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성적은 계단식으로 상승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제가 그래프를 그린 것처럼 떨어졌다가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제 오르는 경우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공부를 이제 처음에 시작한 상황이겠죠. 이 그래프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가 가르쳐주는 방식을 열심히 습득해서 거기에 이제 적용하면서 쭉쭉쭉 가는 상황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걸리냐면 여기에 제가 적용하는 방식에 예외들이 막 튀어나올 거예요. 이제 사실은 그 과정이 이제 적용과 실전 과정인 건데요. 그럼 그 예외들이 튀어나올 때 저랑 열심히 수업을 하고 저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친구들은 이제 그 예외들을 가져와서 질문을 하는 거죠. 선생님이 알려주신 체계에서 얘가 이런 것이 벗어납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오고 어머님들께 아버님께도 그런 고민을 아이가 하고 있다면 그 아이는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예외를 아이가 제가 가르쳐준 체계대로 이제 꾸겨 넣는 또는 그 체계대로 분석하는 그 방법을 이제 체화하는 그 단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알려줄 때는 되게 정형화된 친구들만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제 실전에서는 그 예외들을 당연히 예외가 아니겠죠. 하지만 제가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연습하다 보면 이제 올해도 1등급 맞은 친구들이 열심히 수능은 끝나고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사실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진짜로 1학년 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친구들 나이 또래 6등급이었던 친구가 정말로 1등급이 이번에 나온 친구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좀 홍보 같고 거짓말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안 좋아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그 친구를 보면서 좀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친구는 저랑 멱살 잡고 싸우면서 이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 있죠. 첫째고 외동이고 그래서 선생님 말, 어른들 말을 약간 고집스럽게 안 따르는 그런 친구의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뭘 알려주고 이 체계를 알려주면 선생님 의견은 그러시군요. 매번 이렇게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답답하고 막 그래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그 친구가 고3 이제 수능 직전에 한 달 전부터 제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비문학을 분석하는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얘가 좀 이제 정신이 돌아왔나? 그래서 물론 그때 절대 1등급 나올 거라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모의고사 봤을 때 70 몇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3등급은 나오겠네. 왜냐하면 걔가 미술 전공이라 3등급만 나와도 돼요, 사실. 근데 그 연습을 이제 제가 2주 전에 휴강하면서 수업을 안 했어요, 2주 동안. 아이들 혼자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그 2주 동안에 그 연습을 하더니 이번에 91점을 맞아가지고 물론 언어와 매체에서 이제 91점을 맞아서 1등급이 나왔는데 그런 상황이 되고 이제 아직은 못 만났어요. 연락만 받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 만나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런 거 설명 듣고 이제 나중에 제가 여기서 또 수업하게 되면 그 친구 후기를 아이들한테 얘기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 뭐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테일한 이제 커리큘럼은 제가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근데 일단은 국어 인문 같은 경우엔 제가 굵은 글씨로 적어놓은 것처럼 일단 어느 정도 국어에 대해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문학 개념어, 뭐 직유법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영탄법이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 대신에 이제 저는 영탄법 같은 경우에도 시험 문제에 영탄법 이렇게 나올까요? 선택지에. 절대 안 나오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감정의 표출을 중심으로 이런 말이 나오면 영탄이니까 이런 예시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 놓자라는 방식으로 문학 개념을 가르치고요. 내용 전개 방식, 그 다음 문법의 체계.
제가 여기에서 품사 설명드린 것처럼 문법은 암기가 아니라 그 체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싸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어 기본에서는 어머님들이랑 같이 했던 그 체계, 틀, 그걸 기본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연습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적용에서는 제가 그 꺾이는 그래프 있죠? 여기서 꺾이는 과정을 겪습니다. 정말 수많은 적용, 다양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 제가 가르친 틀을 그 사례에 적용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렇게. 그럼 실전에서는 뭐 하느냐?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문제풀이를 저랑 하면서 그 연습한 방식을 적용하겠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신 대비를 암기식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 내용을 열심히 이해하려고 하고요, 아이들은. 물론 당연히 이해해야 하지만. 그리고 그 범위를 열심히 암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선생님이 이 작품들을 왜 출제했는지를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 뒤에서 제가 이거 넘겨놓고 말씀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 가실이라는 고려가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이 가시리의 뒤에 연결돼가지고 배우는 작품이 꼭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가시리랑 진달래꽃 이거를 시험 범위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공부하냐면, 얘는 둘 다 한의 정서야. 그러면서 열심히 외워요. 자, 근데 저는 이것 또한 체계로 가르칩니다. 자, 우리 한이 서렸다 때 그 한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맥락에서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만족스러울까요? 아니겠죠. 불만족스럽고요. 그렇다 보니까 감정은 당연히 슬프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태도, 현실을 대응하는 방식. 자, 우리 어머님들, 우리 할머님들의 한은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걸 거부하고 막 탈출하려고 하셨나요? 아니면 그걸 인내하고 받아들이셨나요? 받아들이셨죠? 그래서 이 한은 상황은 불만족이지만, 그리고 감정은 슬프지만 그것을 수용하였다라는 방식으로 제가 가르쳐준 체계대로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외부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읽어가는 겁니다. 이 외부 지문 상황 불만족이네, 정서 슬픔이네, 그리고 태도까지 그것을 인내하면 걔를 정답으로 찍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내신 대비를 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하게 그러면은 해당 시험 범위의 출제 의도는 그 방식에 따르면 선생님이 한을 출제하신 건 다른 표현으로 바꿨을 때 현재 상황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작품들 위주로 출제하셨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복습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하고 제 차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굉장히 예시라서 글씨를 알아보시긴 어려울 거예요. 저는 이제 매주 수업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랑 오후 2시 수업이면 1시 반에 와서 이제 복습 테스트를 볼 겁니다. 당연히 그 전주에 저랑 수업한 내용이겠죠. 근데 방금 제가 알려드린 그 내용처럼 암기한 내용을 저는 시험 보지 않습니다. 제가 그 전주에 어떤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줬으면 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테스트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내신 대비였기 때문에 제가 빈칸을 빵빵빵 뚫어놓은 예시를 가져왔고요. 실제로는 그 책의 방식을, 그래서 제가 그 원장님께 부탁드려서 그 형성평가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만약에 없으면은 이제 궁금하시면 저한테 따로 한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주 저 같은 경우에 수업 후에 성취도에 대한 문자 발송이 있습니다. 일부러 조금 미흡한 친구 거를 가져와 봤어요. 요거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학부모님들께 보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이걸 통해서 성취도를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제가 직접 다 관리하고 보내기 때문에, 뭐 남준이란 친구가 2주 동안 숙제가 너무 미흡했어요. 근데 3주째에 뭐 예를 들면 5개 중에 1개를 더 해온 거예요. 그럼 전 여기다 칭찬을 써줍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아직은 미숙하고 성장 중이기 때문에
조그만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도 되게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 수업 자체가 너네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그러고 이제 혼내고 잔소리하는 수업이 아니라 너 조금이라도 성장했네, 조금이라도 노력했네, 너 그럼 잘했어, 이렇게 제가 칭찬해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자 발송한다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만의 이제 수업 특징 중에 하나, 다행히도 시대가 좋아져서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이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는 어찌 보면 좀 고통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업을 하는 곳은 이제 분당, 서울 쪽이기 때문에 사실 주중에 광주까지 오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들을 주중에라도 온라인으로라도 만나서, 보통 이제 밴드로도 이제 숙제 검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 줌으로 아이들 어려워하는 거, 틀린 것들 중에 오답 분석해야 되는 거 제가 아니더라도 조교쌤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동시에 사고력과 어휘력 향상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책을 안 읽어서 단어를 몰라요.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제가 주중 멘토링 때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거는 제가 또 만든 또 어휘 집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학습 코칭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말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한국사 공부를 어릴 때 할 때, 예를 들어 시험 범위가 뭐 3장이 있다고 치면 3장에서 그거를 뭐 5회독을 하든 10회독을 하든 그거를 내가 이미 아는 걸 또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많은 친구들은 10회독을 한다고 하면은 그 3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이 10번을 읽는 거예요. 똑같은 속도로. 그럼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겠죠. 그럼 아는 거는 안 읽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들조차도 아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시간이 될 거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학생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대비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 중에, 선생님 저는 수시로 가고 싶은데, 예를 들어 과세특을 뭘 잘 받고 싶은데 거기서 혹시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니까 뭐 띄어쓰기 같은 거, 뭐 맞춤법 같은 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져오면 제가 봐줄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하게도 미리 당장 뭐 예를 들면 내일 내야 되는데 막 당일날 막 새벽 2시에 이제 연락이 오면은 그거는 저도 너무 봐주기 힘들겠죠. 그래서 전에 미리미리 연락을 주면 이런 것까지도 제가 늘 정성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다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되게 과도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저의 늘 그 목표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국어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치열하게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어떤 이제 학교 그 직전 대비를 하고 왔는데요. 직전 대비라 하면 내일 시험이겠죠? 근데 부족한 친구들 내일 새벽 6시에 온라인으로 만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 저는 걔네들 점수를 올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포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제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